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8 한미애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딸애와 함께 꽃을 기르는 취미가 생겼어요. 분갈이를 해주고 영양제도 주면서 돌보는 일이 아주 재밌거든요. 꽃은 예쁘고 순수하고 향기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정화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취미를 갖게 된 데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5살 때 맞선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그 당시 괜찮은 회사에 이제 막 취직한 터라 누구를 사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 나이 때 부모님들과 비교했을 때도 참 보수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25이 되도록 남자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딸이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동네 뚜쟁이란 뚜쟁이는 다 찾아가서 제 손자리를 여러 개 잡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 주말마다 맞선을 나가도 누구 하나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날 만난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애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먹는 것도 참 예쁘시게 드시고요. 심지어 영화 취향까지도 고급스러워요. 다음에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프로그래머라는 이 남자는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내내 계속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뭐가 예쁘네, 뭐가 멋지네 하면서 계속 제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구는 게 저와는 영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침착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도 아니구나 싶어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절 말리셨죠. 이제 더 만나게 해줄 남자도 없으니 3번은 만나보라고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2번째 만나 영화를 봤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영화 상영 중에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일어났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남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본인 역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사실 그날 전 작게나마 남아있던 관심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약속했으니 마지막 3번째 만남을 가졌죠. 이날만 만나면 정말 끝낼 수 있으니 그걸 위안으로 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남자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소란이 났더군요. 누가 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더니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제 맞선 상대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말리고 있었고 땅바닥에는 웬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취객이 할머니를 공격하려는 걸 그 사람이 중간에서 그걸 말리는 거였죠. 전 깜짝 놀라서 경찰을 불렀고 주위 사람들도 몇 명 더 다가와 말리면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은 취객한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얼굴 너무 웃기지 않냐고 묻는데 사람이 다시 보이더군요. 그저 부담스럽게 친근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정의감을 발휘하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번 만날 거 4번 만나고 그 만남이 계속되다 보니 조금씩 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민철 씨와 연애를 시작했죠. 쾌활하고 대범하고 오지랖 넓은 남자도 만나보니 재밌고 좋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무난하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은 절 너무 얌전하게 키워서 소심한 성격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쾌활한 사위를 만나니 너무 좋다고 하셨고 반대로 시댁에서는 아들이 너무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는 성격이라 걱정인데 이렇게 참하고 조신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좋다고 하셨죠. 저희는 양가에서 사랑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꽤나 안정적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딸이 생겼고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아이가 잘 지내면 맞벌이를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아이라 그런지 자주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고
제 휴가가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며 지내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저에게 다시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손 많이 가. 학교에서도 일찍 오고. 내가 집에서 일하면 되지. 당신이? 남편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해보고 싶기도 했고 지금까지 딸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남편 덕에 저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 역시 프리랜서 전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전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취직한 이후 바로 프리랜서로 전향했고요.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생활에 활기도 돌고 너무 좋더군요. 다시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꽤나 실력이 좋던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전보다 2배 가까이 연봉을 높일 수 있었죠. 한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던 남편은 몇 년이 지나니 원하는 회사를 골라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자유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로 등산, 자전거 같은 운동 동호회였습니다. 산 정상이나 한강대교 같은 데서 다 함께 찍은 사진을 저한테 자주 보여줬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이긴 했지만 종종 여자들도 있더군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절 동호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 친해진 저 역시 동호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회식 때면 종종 저와 딸아이도 가서 함께 고기도 먹기도 했네요. 다들 딸아이를 보고는 예쁘다며 귀여워해 주더군요. 이렇게 건전한 모임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뱃살도 많이 줄어들고 건강해진 모습의 남편이 보기에도 좋았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해 남편이 저한테 긴히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하고 난감해하는 얼굴이라서 제가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오래 산 사촌 누나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머물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회사의 면접도 보고 연봉도 조율해야 해서 한 달은 머물러야 하는데 호텔에 머물기엔 조금 긴 시간이라 부탁을 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사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누나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의 없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왔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연락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죠. 하지만 가족끼리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해서 일단 아내에게 물어본다 했습니다. 한 달이라니 좀 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시누이를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며 한 달 동안 제가 힘들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하더군요. 딸아이 역시 본인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오면 늦은 시간이니 별 상관없다 했죠. 딸애가 좀 무덤덤한 성격이거든요. 승부욕이 있어서 공부에 무척 신경 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의 사촌 누나인 지숙 형님이 왔어요. 당시 형님은 한국 나이로 이미 쉬은이었죠. 그런데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젊은 애들만큼 노출을 하고 있으니 좀 부담스럽더군요. 그래도 그런 내색 안 하고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결혼식 때도 못 뵀죠? 그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미인이네. 우리 민철이가 와이프 하나는 잘 골랐네. 사촌 누나는 남편과 성격도 비슷한지 쾌활하고 발랄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살갑게 굴더군요. 지연이 너 너무 예쁘다. 너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았구나? 그 말에 무심한 딸아이도 피식 웃더라고요. 옷차림은 좀 뜨악했지만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다행히 부부 침실과 딸아이 방을 제외하고 방이 하나 남아서 그 방을 내어드렸죠. 형님은 너무 고맙다며 사람 좋게 웃었고요. 남편은 계속 저와 딸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지숙 누나가 마음 상하게 하면 자기한테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었네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형님은 시부모님과 영상통화로 인사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는데 참 많이 컸다며 시부모님도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남편과 저, 형님까지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두 사람의 어릴 적 사진도 많이 구경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놀이공원도 가고 갯벌에도 놀러 가고 참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누나가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평화롭기만 하던 집에 뭔가 깨름칙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점점 집에서 첫날 입었던 것 같은 짧은 옷들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매일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원한데도 계속 짧은 옷만 골라 입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가슴도 무척 큰 편인데 골이 다 드러날 만큼 깊게 파인 옷을 입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민망하더군요. 하지만 손위 형님한테 옷 지적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전달하기도 민망했고요. 결국 저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 문화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형님은 남편과 딱 달라붙어서는 깔깔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서로 다리를 엮고 장난치듯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상해 보였어요.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제가 있을 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딸아이가 있을 땐 좀 자중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라면 딸아이가 있든 없든 그런 짓을 해야 하지 않나요? 심지어 그 수위가 높아지니까 퇴근 후 집 문을 여는 게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저 자신을 타박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미친년이라고 자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좀 으슬으슬 춥다 싶더니 정오쯤 되니까 완전히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반차를 쓰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과 사촌 누나가 둘 다 없더라고요. 둘이서 어디 외식이라도 하러 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게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나와보니까 사촌 누나랑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집 도어락 소리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욕실에서도 웬만하면 들리는데 도어락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었냐고 물으니까 있었다고. 둘 다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순간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그 순간 형님이 입고 있는 끝나시 끈도 꼬여 있었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갰거든요. 아파 죽겠는 와중에도 그 서늘하고 쎄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지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몇백 번을 말하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그 이상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전 제가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여름 휴가를 앞당겨 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회사에 나가는 척하면서 집 주차장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는 제가 참 어이가 없고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쳤나 싶기도 했고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 문을 확 열고 덮쳐버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약 현장을 제대로 못 잡거나 제가 오해를 한 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전 그대로 정말 미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주차장에서 조용히 잠복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못 건진다면 그것으로 이 상황을 모두 덮고 내가 정말 미친 여자처럼 오해했구나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남편과 사촌 누나가 주차장으로 내려온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전 일부러 남편의 자동차가 잘 보이는 곳에 제 차를 두고 기다렸거든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저도 급하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웬 한강 근처 식당에 내리더군요. 그냥 외식하러 온 건가 싶은 그때 두 사람에게 반갑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동호회 사람들과 친하다고 해도 부인도 아니고 사촌 누나까지 소개해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촌 누나가 그 사람들과 이미 친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갈수록 의구심이 커지는 와중에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또 그 식당 주차장에서 두어 시간을 기다렸고 마침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 모두 차를 나눠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더군요. 저는 또 그 뒤를 밟았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진 시각이라 야간 라이딩이라도 하러 온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 밖으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라는 의심이 들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남편의 자동차로 달려가 차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남편과 형님을 보고 말았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더러운 증거를 꼭 포착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놀랐는지 짐승 같은 비명소리를 지르다가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남편이 바지를 추스르면서 절 따라오더니 길바닥에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그 난리통에 다른 차에서도 속속들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었죠. 지숙 형님은 저 멀리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며 형님이랑 넌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바로 말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할 경우 네 부모님 형제들은 물론 딸한테도 모든 사실을 말할 거야. 그러면서 동호회 사람들을 노려보니까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군요. 남편은 주차장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동영상 바로 전송하겠다 엄포를 놨고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사실 여기 자전거 동호회 아니야. 알고 보니 이 동호회는 자전거 동호회가 아니라 불륜 동호회였어요. 그것도 그냥 불륜이 아니라 이른바 스릴 불륜이라고 야외에서 그런 짓을 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이 모임에 데려와서 속이는 등 스릴이 넘치는 일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동호회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저한테 자전거 동호회라고 속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 누난 사촌 누나가 아니라 그냥 아는 누나래요. 어렸을 적부터 집안끼리 아주 친해서 남매처럼 지냈는데 연락이 오래전 끊겼다가 이 모임에서 누나를 다시 만난 거죠. 두 사람은 당연하게도 불륜에 빠졌고 공공장소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걸로도 성에 안 차서 더 스릴 넘치는 일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과거에 아는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촌 누나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집에까지 들어온 거고요.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헛구역질이 다 나와서 전 제 차를 붙들고 몇 번 숨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정말 정신병자들 아닌가요? 전 당장 이혼 절차 밟을 거고 딸은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라고 외친 뒤 차에 타버렸습니다. 남편은 차문을 두들기며 싹싹 빌었지만 전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미친 여자를 차로 밀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차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었고 전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핸드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남편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동호회에서 쓴 더러운 글들이며 야외에서 그런 짓을 하는 더러운 사진 등이요.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증거까지 전부 다 넘기지 않냐며 중얼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미친 여자가 이딴 짓을 한 남편이 반성한다고 용서해 주나요? 전 그날 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알아서 소파에서 잤고요. 딸아이는 독서실에서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 싸웠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증거를 죄다 넘겼어요. 변호사는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제가 승소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딸아이에게는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아이는 부부가 당연히 싸울 때도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절 쉽게 부부 사이를 포기하는 엄마로 생각해 원망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마 솔직한 이야기는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계속 절 설득하려고 하고 시부모님께서도 부부가 살다 보면 안 맞는 날도 있는 거라고 잘 맞춰보라고 하셨죠. 쾌활한 성격의 남편 좋아하지 않았냐고 물으시는데 쾌활한 줄은 알았지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데에도 쾌활하고 적극적인 줄은 몰랐는걸요. 전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시댁으로 내쫓았고요. 또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녀였던 그 여자의 집안에도 이 일이 알려지며 그 여자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내 가정을 망치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본인이 제 가정을 먼저 망친 건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딸애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노트북을 쓰려고 하다가 제가 변호사에게 보낸 사건 진술서를 읽었던 거예요. 아무리 덤덤하고 무심한 성격의 아이라고 해도 애는 애잖아요.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니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는 절대 아빠 용서해주지 말라고 평생 다시는 아빠 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서서 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부 다 말해버리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지고요. 아이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빠를 받아주면 나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냥 콱 죽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 또한 남편을 내쳤습니다. 남편은 그놈의 스릴 때문에 아내도 아이도 부모님도 잃게 된 거죠. 전 당신 일 하는 업체에까지 알리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한 뒤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딸에 대한 양육비가 일시불로 지급됨과 동시에 남편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불결했죠. 남편은 끝까지 실수였다며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겠냐고 했지만 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1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해 가던 어느 주말에 누가 찾아왔죠. 인터폰을 받더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제껏 다스려온 감정이 다시 올라와 당장 꺼지라고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달라고 울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 다른 집에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일단 문을 열고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전 남편이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 좀 받아달라고 살려달라네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의 남편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이혼 후 전 남편과 그 상간녀와의 연은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편은 이대로 너희 둘 사회생활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부인이었던 그 상간녀의 회사에 두 사람의 대화창 캡처 및 더러운 야외 사진들을 쫙 전단지로 만들어 뿌려버린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으로 감옥 가도 상관없다고 내가 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준다면서요. 당연하게도 이 일은 바로 SNS에 돌게 됐고 전 남편이 그 불륜남이라는 게 밝혀지며 신상까지 다 퍼졌대요. 그 덕분에 전 남편은 함께 일하던 회사에까지 일이 끊겼고 지금은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역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상간녀의 자식들까지도 엄마의 더러운 만행을 알게 되자 정신이 나가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픽 웃기더라고요. 아, 그 여자 보러 그 병원에 갔었나 보지? 기왕이면 같이 살지 그래? 당신도 치료 좀 받아야 하잖아?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당장 가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경찰은 무서웠는지
결국 쓸쓸하게 몸을 일으켜서 가더라고요. 끝까지 딸의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었죠.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딸아이가 원형 탈모까지 걸렸었거든요. 그 모습에 시댁에서도 더욱 남편을 증오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전 남편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마도 여전히 시궁창 같은 괴로움 속에 파묻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은 더러운 기억들을 지우고자 꽃들을 키우면서 딸아이와 하루하루 다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 제 삶에도 다시 꽃향기만 가득한 날이 오겠죠. 지난 추악한 악취는 전부 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